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캐나다 워홀을 떠올리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2022년 캐나다 워홀, 2023년 LMIE, 2024년부터 현재까지는 세컨 워홀 비자로 있으면서 느낀 점들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오늘 영상은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캐나다 워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간단하게 말하면 해외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덧붙여 한국에서 일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영국 런던에서 어학연수랑 워홀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비자는 2021년까지였지만 코로나 때문에 1년의 비자 기간을 남긴 채 한국에 돌아와야 했어요. 그 이후에 한국에서 일하고 지내면서도 계속 다시 해외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모든 걸 다 접고 떠나기에는 당시에 20대 후반이라는 나이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요. 많은 고민을 하고 다시 워홀을 가기로 결정을 했고, 캐나다로 선택한 이유는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일본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지만 제가 영어 유치원에서 근무할 당시에 원어민 선생님들이 영국이랑 캐나다 출신이셨어요. 제가 어느 나라로 갈지 고민을 하니까 캐나다에 대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고, 그래서 주저없이 캐나다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밴쿠버에서 계속 지내고 있는데요. 지역을 밴쿠버로 선정한 이유는 캐나다 워홀을 하기로 결심한 후에 지역에 대해서 사실 고민도 꽤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은 고민하지 않았고 밴쿠버와 토론토 둘 중에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캘거리, 빅토리아 이런 지역을 처음부터 가기보다는 시작은 대도시에서 지내보고 혹시 나중에 옮기고 싶으면 옮겨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두 가지 선택지만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밴쿠버랑 토론토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 역시 처음에는 토론토가 1순위였는데 같이 일했던 원어민 선생님께 여쭤보거나 네이버 캐나다 워홀 카페, 네이버 워홀 후기 이런 걸 찾아보니까 오히려 조금 생각이 단순해지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높은 건물, 그런 서울 같은 느낌을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조금 조용하고 자연을 더 좋아하는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잡한 거나 너무 도시 같은 느낌이 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서 밴쿠버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단순하게 고민을 해보자면 정말 극단적으로 눈이냐 비냐인 것 같아요. 밴쿠버는 여름 두세 달을 제외하고 정말 매일 하루 종일 잠깐이라도 비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토론토는 추울 때는 정말 춥고 눈이 많이 와요. 상상 이상입니다. 저는 비가 많이 온다고 유명한 그 영국에서 살았을 때도 특히 불편함이 없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가 나는 날씨보다 약간 흐리고 우중충한 날을 좋아해서 밴쿠버가 딱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비가 많이 오기로 유명한 영국 런던보다 밴쿠버가 강수량이 2배나 더 높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가 와서 체감해보니까 정말이에요. 그래서 비를 싫어하신다면 밴쿠버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비용적인 측면도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쫓기는 걸 싫어해서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한 달 렌트비, 생활비 정도 갖고 오셔서 바로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저는 오자마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일까지 빨리 구해야만 하는 뭔가 쫓기는 듯한 느낌이 싫어서 3개월치 생활비랑 렌트비 그리고 조금의 여유 자금까지 준비해서 왔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저처럼 준비해서 오신 분들은 못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투머치하게 준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고 제가 형편이 넉넉하거나 모아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 나오면 여러모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정말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는데 경제적으로까지 뭔가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고 싶지 않아서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끌어모아서 왔습니다. 보통은 보증금, 한 달 생활비, 한 달 렌트비까지 해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요새는 근데 전반적으로 너무 비싸고 비행기도 대한항공으로 말씀드리면 막 일찍 끊는 게 아니라면 200만원 선이고, 렌트비도 예전 같지 않아서 여러모로 좀 부담되는 금액인 것 같아요. 렌트도 특히 위치나 룸 컨디션 따라서 천차만별이라서 제가 딱 얼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어에 관한 걱정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워홀의 목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저한테는 워홀은 어떤 좋은 회사에 입사해서 경력을 쌓고 지내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고 한국에서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고, 일은 레스토랑이나 카페 아니면 사무직 어떤 것이든 사실 상관없었어요. 영국 워홀 때도 같은 마음이었어서 저는 영어를 그때는 정말 아예 못했었거든요. 진짜 간단한 How are you? 안부 인사에도 대답을 아예 못했고, 마트에 가서 계산 다 끝나고 너 봉투 줄까? 라는 말도 못 알아들어서
그분이 되게 답답해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주문하는 게 겁이 나가지고 스타벅스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서브웨이에서 직접 재료 골라가면서 주문하는 거 꿈도 못 꿨었거든요. 그래도 진짜 잘 지냈고 좋은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워홀의 목적이 저랑 비슷하시다면 영어는 물론 잘하면 잘할수록 좋겠지만 저처럼 아예 못하시는 상태에서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와서 지내다 보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늘고 또 원하진 않지만 힘든 일, 억울한 일, 그런 다양한 일들이 생기면서 스피킹도 강제로 조금 늘고 약간 틀려도 어쩔 건데 라는 뻔뻔함이 조금 생깁니다. 그리고 카페나 레스토랑은 엄청 전문적인 곳이 아니라면 관련 문장들만 외우시면 시작하실 수 있고 일하시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느실 거예요. 대신 한국에서의 경력을 살리고 싶다던가 로컬 잡을 구하시려면 영어는 잘하셔야 합니다. 당장 인터뷰부터 합격한다고 해도 영어를 못하면 바로 드러나게 되고 일하시기 본인이 어렵고 상사에게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관련 경력도 충분하고 영어 실력도 어느 정도 되신다면 일 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도 현지 회사에 입사해서 잘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관한 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실 때까지 기본적인 영어들만 조금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비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이민 정책이 또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것들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022년에 워홀 비자를 받아서 캐나다에 왔고 워홀 기간 1년이 끝나고 캐나다에서 살고 싶은 마음과 영주권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LMI 비자를 신청해서 받고 일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LMI로 영주권 추가 점수를 받는 게 사라져서 예전처럼 많은 분들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신청할 당시에는 월 경력, 그 다음에 LMI로 1년 경력, 영어 점수 IELTS 6점에서 6.5를 받으면 2년 안에 영주권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LMI로 일하면서 당시 영수권 점수가 저한테는 턱없이 높은 점수로 올라갔고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LMI가 1년 정도 남아있을 때 세컨 워홀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게 사실 워홀이 한 번 하면 끝인데 갑자기 재작년에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연령도 만 35세로 늘어나고 기간도 2년으로 변경되면서 운이 좋게 비자를 받아서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워홀부터 LMI까지 전부 굉장히 바쁜 레스토랑에서 주 5일 풀타임으로 일을 해서 그런지 재작년 겨울부터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더 심해져서 정말 기본적인 움직임들도 힘들어져서 한국에 가서 염증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지내고 작년 11월에 다시 캐나다에 오면서 비자를 1년 정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브이로그를 보시면 설명에 적어놨지만 현재는 5월 비자를 가지고 있지만 백수입니다. 요새 영주권을 받는 게 정말 어려워졌다 보니까 지금은 남편이 된 당시 남자친구가 5월 비자가 남았을 때 결혼을 하고 결혼 비자, 즉 영주권 초청 비자를 신청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결혼을 계획 중이기도 했고 만난 지 1년 반 정도 되었어가지고 그렇게 비자를 신청해서 지금은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저도 처음에 워홀을 왔을 때는 캐나다에 살 마음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와서 지내다 보니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 막상 와서 잘 맞지 않아서 정말 3개월, 6개월 만에 돌아가는 친구 아니면 1년 워홀 끝나고 바로 돌아가는 친구 다양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알 수 있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캐나다 워홀을 추천하는지 비추천하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우선 너무 복잡한 게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생각하시다 보면 워홀을 떠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1, 2년 비자 기간 동안 영어 공부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도 해보자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일단 와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사실 와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어디서 지내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직접 살아보고 느껴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답이 딱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선 밴쿠버 기준으로 단점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밴쿠버가 노잼 도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할 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처럼 특히 러닝, 등산, 스키, 수영 이런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하나도 안 하신다면 혹은 앞으로도 하실 생각이 없다면 정말 하실 게 없습니다. 여름 제외하고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마저도 자주 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엄청난 맛집이나 예쁜 카페들이 많은 편도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차가 없다면 여기저기 멀리 놀러 다니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운타운 쪽을 가서 노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작기 때문에 하루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주 다른 카페나 레스토랑을 가는 게 유일한 취미입니다.
친구들이랑도 매번 약속을 잡을 때 야, 이번 주에 비 오는데 뭐 하지? 하면서 길을 잃습니다. 심지어 친구들 중에 누군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면 쉐어하우스니까 놀러 갈 수도 없고 카페들도 일찍 문을 닫는 곳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한국처럼 늦게까지 카페에서 수다 떨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술을 잘 마시신다면 펍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조금 비쌉니다. 저는 술도 아예 안 마셔서 그마저도 불가능해요. 여름에는 그나마 가까운 공원이나 바다에 가서 음식을 포장해서 먹거나 가만히 앉아있는 여유를 즐길 수 있지만 1년 중에 두세 달이라서 굉장히 짧고 또 햇빛을 좋아하시거나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밴쿠버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건 주말마다 새로운 카페나 레스토랑을 발견하는 걸 좋아하고 맛이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경험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날씨가 흐려도 비가 와도 딱히 신경 쓰지 않고 또 집에 있을 때는 혼자 사무적거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웃도어 액티비티나 술 마시는 걸 좋아하신다면 친구들이랑 어울려 지내시면 괜찮을 거예요. 다 같이 딱히 밴쿠버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본인 스타일을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다. 후회하더라도 일단 해보자 라는 스타일이라서 우선 저는 웬만하면 워홀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외에도 워홀 신청 방법, 악덕업주, 룸렌트 사기, LMI 많은 것들이 있는데 관련해서도 살짝씩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우선 워홀 신청 방법은 진짜 컴퓨터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네이버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카페를 들어가시면 단계별로 사진과 함께 어떻게 하는지 한국어로 자세하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해두셨고요. 또 혹시 신청하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문제가 있다면 카페 내에 검색을 해보신다던가 질문글을 남기시면 거의 하루 이틀 내로 답변이 달려서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신청하신 분들 글 보면서 나랑 비슷한 시기에 신청한 사람이 어느 단계에 왔구나 이런 정보를 얻기에도 좋고요. 그래서 워홀 신청은 정말 유학은 없이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악덕업주나 룸렌트 사기 같은 부분은 정말 본인이 조심하시긴 하셔야 돼요. 사실 어떤 곳에서 일을 하든지 같은 사람이어도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력서를 넣으시고 인터뷰를 하실 때 본인도 같이 그곳을 인터뷰하셔야 돼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시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도 해보시고 그곳의 분위기나 일하는 사람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인터넷에 그곳의 이름을 검색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확인도 꼭 해보시고요. 룸렌트 사기는 사실 저도 당했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무래도 제가 영국 워홀을 해봤다 보니까 조금 방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캐나다에 임시 숙소를 구하고 룸렌트를 구하기에는 당시에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마스크도 쓰고 다녀야 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룸렌트 구하는 글이 많지 않았고 홈스테이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많이 받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룸렌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그 사기꾼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뷰잉은 온라인으로 할 예정이었고 사진과 정보를 먼저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라고 하고 있는 동안 답변도 정말 성심성의껏 잘해줬고 심지어 빨랐고 저에게 캐나다 생활 전반 이런저런 조언도 해줬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동안에 마음에 드는 다른 집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디파짓으로 렌트비 절반을 보내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심지어 그분이 저를 공항까지 픽업을 나와주겠다고까지 했었어요. 근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른 사람이 디파짓 첫 달 렌트비를 주기로 했다면서 저한테 렌트비를 지금 보내주는 게 아니라면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다면서 저의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었습니다. 사실 이때 약간 사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뭔가 제가 휩쓸렸는지 그 분이 실제로 보증금을 저한테 돌려준 영수증을 보여줬고 당시 캐나다 한국 은행 간의 시차가 있어서 입금 확인 완료가 안 된 상태였는데 갑자기 그 사람하고 계약이 잘 안 됐다면서 저한테 첫 달 렌트비를 주면 아예 계약을 픽스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출국이 임박했고 다른 숙소를 구하지 못했고 호텔도 찾아보니까 너무 비싸서 쫓겼던 건지 뭐에 홀렸었는지 첫 달 렌트비를 보냈고 그 후로 출국 전날까지 계속 연락이 잘 되고 집을 잘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출국 전날 갑자기 밤 8시에 본인과 그 집을 쉐어하는 친구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그 집을 렌트해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자를 보자마자 사기가 맞다.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바로 돈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한국 계좌가 없어서 은행에 가야 하는데 코로나라서 바로 갈 수가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는 기다려줄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까지 안 보내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그 사람이 저한테
정말 너무하다면서 몸이 아픈데도 은행에 가서 송금을 했다고 영수증을 보내줬어요. 근데 결국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출국 전날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숙소를 예약했고 출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해보면 누가 봐도 사기인데 이걸 왜 당했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도 모르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계약서를 쓰고 사진을 보고 뭐 연락이 잘 됐다고 해서 안심하시지 마시고 뭔가 조금이라도 수상한 부분이 있다 하시면 바로 꺼내내시길 바랄게요. 진짜 많거든요. 저런 케이스가 지금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저처럼 바보 같은 일 당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뭐 LMI에 관련된 내용도 정말 많은데 궁금하시다면 다음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렌트 관련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어가 편하지 않으시거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우선 한국 사이트에서 구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영어로 된 사이트는 아무래도 영어가 편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알아보기 어렵고 거기에도 사기꾼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눈치를 채기 힘들거나 소통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초창기에 밴쿠버 생활이 적응되시기 전까지는 한국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는 게 조금 편하실 거예요. 대신 가격은 한인 사이트가 조금 더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하시기 전에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밴쿠버는 뭐 크게 마스터룸, 세컨룸, 벤, 솔라, 거실 이런 식으로 룸 타입이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세컨룸을 추천드리고요. 여유가 있으시다면 마스터룸이 가장 좋긴 좋겠죠. 왜냐면 마스터룸은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구조로 한국 아파트로 치자면 안방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세컨룸은 화장실은 다른 분들과 쉐어하셔야겠지만 방도 작지 않고 혼자 생활하기 딱 좋거든요. 사실 댄이랑 솔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데요. 댄 같은 경우에는 창문도 없는 경우가 대다수고 침대, 서랍장 작은 거 하나 들어가면 끝날 정도로 작아요. 그리고 솔라는 베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두방 타입 다 집이 중요하시거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다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일이 바쁘다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시간이 적고 집에서는 잠만 딱 자면 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짐이 별로 많지 않으신 분들은 렌트비 절감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은 아무래도 부엌이랑 거실 사이에 칸막이나 아니면 커튼을 치고 방처럼 만들어둔 곳인데요. 부엌에서 나는 소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등등 그런 소음에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또 음식 냄새도 바로 나거든요. 그런 것들에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만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가지고 항상 세컨룸을 기준으로 뷰잉을 했었습니다. 금액은 위치, 아니면 콘도냐 하우스냐,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서 정말 다를 텐데요. 제가 첫 번째 월을 했을 당시에 마스터룸이 1200불, 뭐 1300불, 세컨룸은 1000불, 뭐 1200불, 댄 솔라 거실이 600, 뭐 800 이런 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올라서 세컨룸도 1500불 하고 그러더라고요. 약간씩 매번 달라지니까 오벤유 같은 한국 사이트 들어가셔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뭐 리치몬드, 랭리, 서리처럼 너무 멀리 가시지 마시고 다운타운이 너무 복잡하다 하시면 버나비나 코키트랩 쪽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처음에 적응할 때는 중심지 가까이에 사는 게 좋더라고요. 여기저기 놀러 간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일을 구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사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렇게 사는 게 좋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기를 꼭 조심하시고 룸렌트 글에 올라온 사진도 너무 믿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입주를 하자마자 아니면 청소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되게 작은 방을 큰 것처럼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가시면 같은 방이 맞나?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꼭 뷰잉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쉐어하는 집은 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세상은 정말 넓고 이상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지면 이상한 사람과 같이 살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쉐어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과 쉐어하면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겹친다거나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경우도 종종 생겨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3명 이상 화장실을 쉐어하지 않는 게 좋더라고요. 룸렌트 계약하실 때 꼭 계약서 작성하시고 개인적으로 최소 계약을 3개월 정도 해서 연장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살면서 못 보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갑자기 룰이 생긴다든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구하지 마시고 천천히 여기저기 뷰잉 다 해보시고 글에 올라온 거 믿지 마시고 궁금한 점도 꼭 여쭤보시고 잘 구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가 캐나다 5월을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이 뭐였을까 생각해보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답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내에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혹시 영국 어학연수나 워홀 때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 또 뵐게요.